때문에 뭔가 대사의 전부 흐름이 다 문제가 있었대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조절해줘야 돼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심리처리 치료자의 심리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영양학 전문가니까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인 영양소가 다 소진이 돼요. 이것이 아무 정신적인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화학적인 개념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화학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관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은 화학적인 요소로 바뀌기 때문에 화학적인 요소를 관리하면 거꾸로 스트레스의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뇌의 그 뉴런입니다. 너무 잘 나무가 잘 뻗어 있죠. 뉴런 세포가. 근데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은 주위의 뉴런을 보니까 다 죽었어요. 뉴런이. 왜 그런가요? 뇌 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면 뭐가 나빠질까요? 기억력이 팍 떨어져요. 기억력이. 그래서 묘가 인지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돼요. 집중도. 그게 왜 그러냐? 자기는 그냥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몸에는 뭐가 왔어요? 변화가 왔어요. 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 혈관도 보면은요, 이것은 스트레스 안 받은 그 동물의 그 혈관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은 그 혈관의 그 동물의 혈관인데 벌써 동맥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그 스트레스가 우리 혈관과 혈액에 얼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관찰할 대상은 토끼들입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2%가 포함된 먹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삼겹살 4kg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들은 앞으로 5주 동안 이런 높은 콜레스테롤 먹이를 먹게 됩니다. 토끼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한 그룹에겐 먹이를 줄 때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등 애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겐 맹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첫 주, 사람들이 우리로 다가가자 친밀군의 토끼들도 아직은 특유의 경계심을 보이면서 품에도 안기려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군 토끼들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도 손으로 쳐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리의 가두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리고 4주 후 같은 먹이를 먹은 두 그룹이지만 애정을 주었던 친밀군과는 달리 스트레스군 토끼 8마리 중 4마리가 혈관이 막혀 각막이 혼탁해지는 등 안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정신적인 게 눈에 이렇게 나타나게 스트레스에서만 또 나타나는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동맥이 벽에 침착되면서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생각됩니다. 두 마리는 녹내장에 이르렀고 이런 상태가 한두 달 지속되면 안구가 파열된다고 사람들 합니다. 녹내장 환자 굉장히 많잖아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걸려요. 그러나 애정을 준 친밀군에선 스트레스군에서 나타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거냐? 귀여워, 착해. 그 사이 친해진 친밀군 토끼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사람들의 품에 안깁니다. 식욕도 왕성합니다. 실험 5주 후 집안
소방관 증상을 보인 스트레스군에 비해 애정을 준 친밀군의 간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색깔부터 다르죠. 토끼들의 혈관입니다.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주었지만 혈관벽에 온통 지방이 낀 스트레스군에 비하면 애정을 받은 친밀군은 비교적 혈관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하네요, 그죠? 자, 이게 참 재미난 실험이죠, 사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먹고 나서 내가 정신 상태가, 내 스트레스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기도 하고 진행되지 않게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스트레스가 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체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논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바깥에서 이렇게 어떤 나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 오게 되면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뭔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기전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시상하부가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첫 번째, 신경하고 호르몬 두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교감신경이라는 부분과 여기는 호르몬이라는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조절을 하게 돼요. 자, 신경이 빨라요? 호르몬이 빨라요? 신경이 빠르죠? 일단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깥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빠르게 내가 혈압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빠르게 혈압을 올리고 혈관도 수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선과 같은 신경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빨리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이 부신이 보면 여기 이제 부신인데요. 여기 부신이에요. 여기 신장이 있고 여기 부신이에요. 이게 신장 위에 모자처럼 여기가 부신의 껍질이 피질이고요. 안쪽이 수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신이 여기는 이제 껍질이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고 여기는 안에 있는 그 수질에서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먼저 나오게 돼요. 먼저 나오게 돼가지고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먼저 간에서 비상시에 쓰려고 놓아뒀던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글리코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을 일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걸 간과 근육에 저장해놨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급격하게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호가 딱 가면 저장된 글리코겐을 확 태워요. 딱 태울 때 굉장히 많은 산소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가빠요, 안 가빠요? 숨이 가빠지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요? 빨개지죠. 네. 그래서 숨을 가다하게 산소가 필요해서 빨리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끌어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효소가 대량으로 쓰게 돼요. 그때 쓰여지는 게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대량으로 소모가 돼요. 네, 대량으로 소모가 되는데 이것이 비상시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갈 때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비정상 대사를 해가지고 산소화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감신경이 먼저 가고요. 뒤에 쫓아오는 게 바로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코티졸은 같은 당뇨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많이 일으키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대사 증후군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메커니즘인데 일반적으로 HPA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HPA라는 게 요거는 이제 요건 시상하부예요. 요건 뇌하수체고요. 여기 부신입니다. 요걸 HPA라고 해요. 시상하부에서 여기 우리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여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CRH라는 호르몬을 방출을 해요. 어디서요? 시상하부에서 방출한다고 했어요. 시상하부에서. 그럼 시상하부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너 부신을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을 방출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뇌에 있는 이 뇌하수체가 아주 중요한 호르몬 방출 기관인데 얘 밑에 모든 부하가 있어요. 호르몬의 기관이. 호르몬이 좋고 여기 흉선도 있고 난소도 있고 뭐 췌장도 있고 여기 갑상선도 있고 그래서 얘가 명령을 내려야지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명령에 유입된 게 뭐냐 바로 시상하부라서 뇌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뇌 안쪽에 있는 시상하부가 고장이 나면 이 전체 시스템이 다 고장나요. 그러니까 뇌가
만약에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 HPA 시스템이 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스트레스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든가 면역력은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 개념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 코티졸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 이 코티졸은 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한다고 해서 혈당 높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억제하고 면역 기능 저하,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별로 좋은 일들이 별로 없어요. 코티졸. 그래서 우리가 코티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현대인들의 코티졸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가 지금 현대 많은 생화학자들이 연구하는 테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도 안 받을 재간이 없으니까 현대인들은.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면 30 이하로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40, 50, 60, 70 그래요. 현대인들 스트레스 지수 자체가. 그만큼 만성화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티졸이 올라가면은요, 혈당, 인슐린이나 당뇨가 올라가고요. 그다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소판 응집이 되면 심근경색 오는 거죠. 면역력 저하되면 암이나 대상포진 이런 거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전 8시 가장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마에 신경세포가 코티졸에 민감해가지고 세포가 위축돼가지고 죽기도 하고 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코티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스트레스 관리의 굉장히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로라고 하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긴장이라고 얘기해요. 긴장을 받은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하고, 근데 정신적으로 편한데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예요. 두 가지가 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흥분을 하게 되면 극심한 이제 항상성의 파괴가 일어나고 신경, 내분비, 면역. 저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자연치유의 핵심 시스템이거든요.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근데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다 고장나요.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신경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면역계 고장나고 호르몬. 아까 보니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적인 다 다운이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에는 면역계 저하가 오니까 우리가 캔서, 암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가면역 질환, 그런 현상, 염증성 질환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항상성화하면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시상하고 뇌하수체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게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 아드레날린에서 간의 근육을 통해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요. 그럼 이때 당이 포도당이 확 분해돼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 평상시 힘이 없는데 싸울 때는 어때요? 싸울 때는 힘나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를 급격하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빨개지고 씩씩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산소 소모가 굉장히 많으니까 활성산소는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럼 당 대사를 하면서 이때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다 소진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과다한 당 대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비타민 B군을 정말 다 먹어야 돼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비타민 B군만이라도 계속 먹고 있으면요, 대사의 균형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양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비타민 B를 항상 많이 먹죠. 옛날에 여러분 B껌씨 알죠? B껌씨. 그게 바로 비타민 피로 때문에 피로야 갈아야 될 B껌씨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비타민 B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밝혀지면서 어떻게 먹으면 잘 흡수가 되는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그게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도 여러 회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회사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비타민 B는 특히 키가 같아야 돼요. 키가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고 이러면 어떤 건 많은 것 때문에 작은 것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균일한 비타민 B가 있어가지고 항상 고함량에서 일정하게 들어가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량작용이 없이 비타민 B를 동시에 잘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만약에 너무 과대한 당사자를 해버리면 비타민 B가 부족해지겠죠. 비타민 B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산성화가 몸에서는 일어나요. 왜냐하면 미네랄도 다 써버리고 비타민 다 써버리면 우리가 이 젖산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 젖산이 발생되고 체액이 산성화되거든요. 산성화되면은 우리 몸 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화 얘기 굉장히 많이 됐죠. 암 환자들은 굉장히 몸이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산성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체액은 항상 폐하에 7.4도로 맞추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맞추려고 뭐 갖고 맞추냐고요? 칼슘 가지고 맞춰요. 칼슘을 가지고 맞추는데 그 칼슘은 우리 몸에 어디에 제일 많아요? 뼈에 제일 많죠. 그냥 뼈에서 끝없이 끌어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칼슘이 제대로 보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여러분들 나이 때 보면 보통 700에서 한 1000mg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식을 잘 먹으면 400에서 450mg이 들어와요. 잘 먹으면. 그럼 우리가 항상 300에서 400mg 칼슘이 늘 부족한 거죠. 근데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요.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계속 산성화되고, 칼슘은 계속 뼈에서 녹이고 있어요. 그걸 누가 녹이느냐? 그게 신호로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그래서 그것도 누가 하느냐? 부갑상선이에요. 부갑상선이 계속 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상선이 쉴 틈이 없어요. 갑상선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뼈에서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부갑상선이 뼈에서 녹이를 하다가 이제 칼슘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은 부갑상선이 있고 그냥 갑상선이 있어요. 그래서 부갑상선은 뒤에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단추 4개처럼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갑상선의 호르몬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골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현대인들을 보면 갑상선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갑상선 망가져 있지, 칼슘 문제 있지, 산성화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산성화되고 보니까 암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산성화돼 있고 수소 환경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유출되면 골격이 부실해지고 골다공증 힙이 생기는데 골수가 약화되죠. 이 골수가 뭐 만드는 거예요? 스템셀을 만드는 거예요. 간세포가 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템셀, 줄기세포 만드는 거예요. 줄기세포, 그 다음에 면역세포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럼 골수가 약해지니까 면역세포, 백혈구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정확한 프로세스예요. 정확한 프로세스. 나는 오고 너는 안 오고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막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세스를 막아서 체액의 산성화를 막고 이쪽으로 안 가려면 어떻게 되냐고. 여기서 막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타민 보조제를 먹고 칼슘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체액의 산성화를 막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보통 와도 내 몸이 알칼리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내가 체액이 산성화됐다, 알칼리됐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리트머스 시험지 혀를 딱 대보면 알죠? 그쵸?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그 중학교 때 보면 많이 검사했잖아요. 그죠? 침 가지고 딱 검사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혹이 많이 나는 분 있죠? 혹이 많이 나고 그다음 여기저기 종기가 잘 나고 그다음 뭐가 잘 붓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산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액을 산성화된 걸 알칼리로 잡지 않으면 내 몸의 정상적인 그 면역 기능, 항상 상태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체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칼슘이라든가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아보드로 박사는 그러니까 면역계에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고 그런 면역 중에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과립분한 것이 지나치게 올라가가지고 활성산소 유도하고 유기암 같은 거를 만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리균 같은 것을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유기암을 만든다는 것들도 밝혀지고 있어요. 결국 이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질병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암 발생 같은 거 보면 유전적인 원인이 30%라고 하고요. 후천적인 원인이 70%인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가 1순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독성물질, 산소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자율신경 실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분이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면역학 박사죠. 아보드로 박사인데 이분이 그 굉장히 아주 독특한 이론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제 그 이목을 좀 받게 됐죠. 그 암의 원인은 다른 물질과 더불어 자신에게 있다. 이건 독성 물질 때문에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암은 과립구의 증가로 인해서 세포가 파괴되는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과립구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궤양은 순식간에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암 검진을 받다가 진짜 암이 걸릴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암 검진 받을 때 전부 다 뭐예요? 방사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유발 인자들이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전신이 아니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요법 말고도 그럼 어떻게 매일같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제가 한번 오랫동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 와서 검사해보면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제가 7, 8년 전에 우연히 어떤 책을 한번 보다가 러시아에서 아주 귀중한 연구를 한 걸 발견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정말 이거 좋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방법을 잘만 안다면 정말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많이 발달된 나라라서 정말 그거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레독스린 건강법인데 그 배경은 이래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요. 자, 자율신경이라는 건 무슨 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은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이 아니에요. 불수익은 그러니까 의지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근육들 있죠. 심장 의지하고 관계없죠. 대장 의지하고 관계없죠. 그렇죠? 폐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뇌가 어떤 상황이 되면 자율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의식이 있지만 여러분들 폐 움직일 수 있어요? 대장 움직일 수 있어요? 위에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뇌는 이 자율신경이 다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 근데 이 자율신경이 이 연수하고 관련이 많죠. 뇌에는 이 연수, 여기하고 여기 척추하고 다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프라틱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게 여기 건강을 잡으려면 먼저 척추를 잡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척추가 틀어지면 신경이 삐뚤어지고 눌려 있으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척추를 바로 세워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만드의 근원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눈은 교감신경이 확대되면 눈이 확대되고요. 동공은 수축이 돼요. 부교감신경. 혈관은 교감신경은 수축이 되고요.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지배를 받으면 빨리 뛰어요. 그죠?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근데 만약 반대로 되면 어떨까요? 불면증이 오겠죠. 자야 되는데 교감신경 때문에 심장이 막 뛰고 있어. 불면증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위장은 어떨까? 위장은 누구 신경을 더 받을까요? 소화기관,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내가 원래 이제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